좋아요. 혹시 처음 오셨으니까 혹시 중간고사에서 뭐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없나요? 중간고사에서 네. 아무거나. 시험 관련해서 아니면 그 내용 관련해서? 아무거나요. 일단 내용 관련해서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시험 관련해서도 아직은 그냥 시험을 봐봤으니까 뭐 네. 이렇게 나오겠다 이 정도 알겠어서 지금 당장 궁금한 건 없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뭐 적분 계산하는 것 중에 막 감마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익스포넨셜 뱅리들 그거 계산할 때 한 가지 염두를 하면 좋은 게 있는데 대충 감마함수 정의가 부터 무한대까지에다가 알파에 베타 알파분의 1에 x에 알파분의 1 네. 정의가 뭐였지? 여기다 거의 이거 했는데 잠깐만요. 저기 또 텀이 하나 있는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인 것 같은데 맞나? 네. 이게 정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통 적분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적분하라고 하면은 양옆에다가 붙인 다음에 얘가 전체 적분이 1인 걸 활용을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쉽게 처리가 돼요. 일반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dx를 계산을 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거를 그냥 미적분학 수준으로 끌어가지고 이제 폴라 코디네이터로 할 수는 있거든요.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0부터 이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0부터 무한대까지 한 다음에 이걸 폴라 코디네이터로 바꿔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꼴이 뭐랑 유사해요? 전기분. 네, 전기분포랑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전기분포로 만들어서 계산을 때려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그냥 코멘트 정도만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 계산 못한 분들이 꽤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적분 꼴 알고 있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마 펑션이 나왔을 텐데 감마 펑션이 있고 이거를 전체 적분했을 때 1이 나오는 거를 활용을 해서 돌려서 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약간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감마 디스트리뷰션 말고 감마 펑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수님께서 감마 펑션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정의가 뭐예요? 혹시 아나요? 감마 펑션? 이거 내용 없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첨언만 하고 넘어가려는 거라. 이거 정의 혹시 아나요? 0부터 무한대까지에다가 네. x에 알파 마이너스 1에 2에 마이너스 x dx거든요. 요거? 그래서 이거를 대충 부분적분을 잘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이거는 네 대충 적당히 부터 무한대까지 2-x dx 해놓고 대충 여러분들 이거 대충 그 이상적분하면 될 것 같잖아요. 네 어디까지 해야 될지가 약간 좀 모호한데 t부터 무한대까지 한 다음에 0부터 t까지 2-t dt고 대략적으로 이쪽 성분은 날아갈 것 같잖아요. 이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decay 하니까 그러면은 이쪽 성분만 남는데 대충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 음수 나오고 그다음 적분하는 과정에서 또 음수 나와가지고 대충 이게 1 되거든요. 1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성질이 하나가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가지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알파가 n 자연수에서 뽑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형태가 나와요. 네. 가만히 있구나. 네, 이렇게 형태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단 한 가지 그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네, 2분의 1이 루트 8가 나와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감마 펑션에서는 혹시나 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규분포나 이런 그러니까 정규분포 이런 것들은 잘 아는데 감마 펑션 이런 건 잘 모르니까 한 가지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독특해요. 좀 독특하고 그래서 갈게요. 좋아요. 그래서 본 그걸로 넘어와서 물 좀 받을까? 일단 오늘은 그 KNN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필요하나요? KNN? 어때요? KNN? 해도 될까요? 필요하면 하는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군집이 몇 개나 있을 건지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넣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클러스터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클러스터에 놓여 있는 것끼리 이제 평균을 때린 다음에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KNN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혹시 설명이 필요한가요? 오늘은 그냥 EM에 그냥 완전히 포커싱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EM이 어려워요. 그리고 아마 저도 작년에 들었고 아마 교수님께서 조금 혼동되게 설명을 해주셨을 가능성도 있어서 괜찮나요? KNN은? 저는 딱 그 마지막 슬라이드 소프트 케이인지 알고 해야 되는 그것만 좀 설명 한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잠깐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소프트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소프트 벡터 머신 기억나요? 그러니까 소프트 벡터 머신이 뭐예요, 정확하게?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 네, 아웃라이어를 일부 그냥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라그랑지안이나 그거를 드렸을 때 비슷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약간 좀 주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프트 KNN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느낌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수식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보완을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근데 그러면은 제가 소프트 KNN 같은 경우는 제가 수식을 좀 준비를 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EM만 조금 집중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일단은 제가 PDF 보내드린 거 있죠? PDF 보내드린 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참고용으로는 교수님 강의안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혹시 EM 알고리즘이 뭔지 이해했어요? 잘 모르겠나요? 자. 이게 아마 첫 주차 때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기계학습을 저희가 처음 배울 때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뭔가 진행이 된다고 했었나요? 뭔가 큰 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얘기를 여태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아 물론 맞는데 가장 큰 쟁점은 이거 뭐였냐면은 로스 펑션이에요. 로스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계한테 뭔가 예를 들어서 사진을 한 100만 장 주고 야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판단하는 문제를 시켰다고 쳐봐요. 그러면 기계 입장에서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컴퓨터 수업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는 게 0101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거를 뭐 정수로 표현하는 방법 아니면은 뭐 문자열로 표현하는 방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학습은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건 0101밖에 없거든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계가 학습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그죠? 그거를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강조드렸던 거는 기계학습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로스 펑션 혹은 뭐 딥러닝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네트릭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해요. 이거를 정의를 해야 돼요. 로스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해야 저희가 학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적인, 그러니까 프로바빌리스틱한 어프로치랑 연관이 되게 깊다는 것도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할 때 ML이나 MAP 같은 일종의 그러니까 통계적 뭔가 근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민스퀘어 에러 같은 경우에도 어느 개념으로부터 파생이 됐나요? 그게 중간고사 때 배운 거잖아요. MSE가 어느 개념으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MSE가? 민스퀘어 에러. 리니어 리그레션. 아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MLE 개념으로부터 나왔고 사실은 MSE를 쓴다는 거의 전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아웃풋에 가우시안 노이즈가 끼어 있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가우시안 노이즈가 끼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MSE가 딱 튀어나와요. MSE가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로스 펑션이라는 것도. 물론 뭐 논문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로스 펑션이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자들이 제창을 하지만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크로스 엔트로피니 아니면은 MSE니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통계적인 관점과 결부지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가 여태까지 배운 내용이었고 그럼 EM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첫 번째 슬라이드 보면 될 거예요. EM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EM 알고리즘. 아마 교수님께서는 조금 뭉개셨을 거예요.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하고 EM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아마 슬라이드 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굉장히 짧고 조금 그게 분간이 안 돼 있을 거거든요. 왜 갑자기 EM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었고 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모티베이션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그러니까 기계학습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슬라이드를 잘 봐봐요. 로스 펑션을 정의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요약을 하면은 저희가 슈퍼바이즈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희가 나눴었잖아요. 크게 보면은.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로스 펑션을 저희가 뭐로 썼었냐면은 물론 다른 것도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서 뭘 썼어요? 크로스 엔트로피 썼었고 여기서는 MS를 썼었어요. 물론 중간에 저희가 뭐를 배웠었냐면은 뭐 GDA나 이런 것도 배웠었어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해서. 근데 근본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은 로스 펑션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해돼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이거는 이제 discriminative, 이건 generative라고 해서 그냥 요거를 이제 저희가 로스 펑션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을 다이렉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했었죠. 제너레이티브하게. 그러니까 기존에는 네. 이거를 모델링 했었다면 제너레이티브에서는 이거를 모델링 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로스 펑션을 정의할 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알겠죠? 근데 여태까지 여기까지 다 좋았다 이 말이에요. 아 좋아요.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로스 펑션이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고 모티베이션 이해했잖아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로스 펑션을 정의해야 되고 가장 내추럴하게 정의할 수 있는 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그 다음에 리그레션에서는 MSE. 좋아요. 근데 그럼 EM이라는 건 갑자기 왜 등장을 했느냐? 그거에 대한 정답은 이게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르는 말들이 있어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히든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리기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변수가 추가가 된 거예요. 모르는 변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직접 나이브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EM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사실은 로스 펑션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로스 펑션과 관련이 돼 있긴 한데 EM이라는 알고리즘이 왜 등장할 수밖에 없냐? 단순하게 이거를 나이브하게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잠재 변수라는 게 등장을 해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알겠죠? 모티베이션을 이해하겠나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문제예요. EM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그리고 사실 이게 그 머피 책이나 그거를 보면은 EM 알고리즘이 어떤 카테고리에 껴있냐면은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최적화 문제에 껴있거든요. 알겠죠? 학습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기존의 로스 펑션 갖다가 나이브하게 잘 됐다면 EM 알고리즘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등장을 했고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ML이나 NAP처럼. 그죠? 우리가 볼 수 없는 데이터예요.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의 뭐 앵글에 뭐 예를 들어서 조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었을 때 뭐 찍는 사람의 키 뭐 이런 것도 사진에 영향을 주잖아요.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는 사진만 바라봤다면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수식적으로 조금 좀 바라보게 된다면, 네. 4페이지를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왔죠? 그럼 기존에 만약에 저희가 네. 일단 이것만 고려할게요. unsupervised.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만 주어진 상황이에요. y 랩은 없는 상황이에요. unsupervised이기 때문에. 그럼 기존의 로스 펑션 말고, 그러니까 물론 로스 펑션을 정의할 수도 있지만 이거랑 관련이 있는 게 뭐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로그 라이클리우드랑 관련이 있다고 했죠? 어차피 이게 아까 좀 상고적인 거잖아요. 로스 펑션을 정의할 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얘를 키우는 거는 얘를 낮추는 것과 동치예요. 왜? 로스 펑션을 기본적으로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짝 바꿔서 이거를 좀 통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세탑 i는 1부터 n까지 p의 xy 로그까지 붙였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로스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잠재 변수라는 게 추가가 된 거예요. 기존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잠재 변수라는 게 추가가 되면서 이게 로스 펑션이 정확하게는 이렇게 안 쓰여요. 안 쓰이고 이제 레이턴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잠재 변수를 고려하게 되면 그 다음 페이지 이게 어떻게 정확하게 쓰이냐면은 n은 1부터 n까지 로그에 이게 이렇게 나이브하게 볼 수 없고 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거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었고 이것들의 프로덕트 뭐 로그까지 취했으니까 그 시그마죠. 이런 것들을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최적의 세타를 찾는 식으로 저희가 훈련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잠재 변수라는 게 껴들어가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컨스트럭트를 할 수가 없고 잠재 변수가 껴들어가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찢겨요. 그래서 밑에도 적어놨지만 이렇게 되는 거는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하면 돼요. 이거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고 일종의 이거를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마지널라이제이션 하면은 얘가 이렇게 정확하게 딱 꽂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목표는 똑같아요. 저희가 주어진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 혹은 주어진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똑같아요. 목표는 똑같아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기계가 학습하는 데 기준을 제공하고 싶은 건 동일한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레이턴트 베리어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잠재 변수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를 존재하기 때문에 나이브하게 이렇게 쓸 수 없고 그러니까 훈련 방식이 조금은 달라져야 돼요. 목표는 똑같지만 그런 측면에서 등장한 게 EM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EM 알고리즘은 다시 강조하지만 그 교수님 강의안에 있는 것처럼 GMM하고는 별개예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최적화하는 기법이 EM이 아니라 알겠죠?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들어간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최적화를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EM인 거예요. GMM이랑 좀 별개예요. 예시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EM 알고리즘을 딴 데다가도 쓸 거예요. 이제 PCA 쪽에서도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도 잠재 변수라는 게 등장을 하고 잠재 변수라는 게 등장을 하니까 로스 펑션을 나이브하게 쓸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적화하는 식으로 항상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기말고사 부분이 어려운 거는 죄다 이쪽으로 다 도배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는데 혹시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들어본 적 있나요? 혹은 디퓨전 모델이나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 보시면 Z로 표현된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이 항상 껴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디퓨전 같은 경우에도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 디퓨전 할 거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맨 첫 번째 스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노이즈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한 단계씩 가잖아요. 한 단계씩 가면서 완전히 그 이제 스탠다드 가우시안 노이즈로 완전히 도배될 때까지 조금씩 노이즈를 넣는데 이 중간 과정이 레이턴트라 생각하면 돼요. 잠재 변수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DDPM이나 그쪽 관련한 논문들 보면은 전부 다 로스 펑션이 아니라 죄다 이제 EM 알고리즘 비슷한 느낌으로 하거든요. 엘보라는 걸 잡아요. 이따가 엘보라는 걸 정리할 텐데 엘보를 맥시마이즈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학습 방향을 수정하게 돼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알겠죠? 이제 기말 부분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로스 펑션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조금 바꿀 거예요. 왜냐면 레이턴트가 등장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틀을 잡고 나면은 이제 거기다가 살 붙이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괜찮나요?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EM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스텝 하고요. N스텝이 있어요. 일단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네,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맞나?
맨 마지막 페이지. 네. 이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학습이 봐봐요. 빨간색이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알고 싶은 이거잖아요. 로스 펑션 혹은 여기서는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이잖아요. 빨간색이 진짜예요. 빨간색이 진짜고, 근데 빨간색이 진짜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플롯을 그려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스텝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 세타 올드가 현재 포인트예요. 현재 바라보고 있는 세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스텝에서는 뭐를 하냐면 이 파란 색깔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파란 색깔 라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존의,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은 기존의 로스 펑션이 빨간색 라인이잖아요. 그럼 빨간색 라인에 최대한 가까운 파란색 라인을 찾는 거예요. 파란색 라인을 찾고 M 스텝에서 뭘 하는 거냐면 이 파란색 라인 기준으로 해서 함수를 바꾸진 않아요. 파란색 라인은 똑같아요. M 스텝에서는 파란색 라인 기준으로 해서 최대가 되는 세타를 찾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면 돼요. EM 알고리즘에서는 빨간색이 진짜인데 파란색을 이 스텝에서 찾고, 그 다음에 그 찾은 파란색 그 플롯을 기준으로 해서 M 스텝에선 최대가 되게끔 하는 세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세타 뉴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걸 반복해요. 체계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가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 수렴한다는 증명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는 글로벌 맥시마로 간다는 아니에요. 글로벌하게는 모르지만 로컬까지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수렴한다는 보장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플롯이 이렇게 출렁출렁 이렇게 돼 있게 되면은 얘가 EM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로컬한 거는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 로컬한 거는. 근데 항상 여기로 가냐는 보장을 못해요. 즉 다시 말해서 시작점이 중요한 알고리즘이에요. 왜냐면 재기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푸는 거기 때문에. 약간 느낌을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그 로컬 미니마나 맥시마에 갇힐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터레이티브하게 도는 거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느낌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M 알고리즘의 핵심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이 스텝 뭐 정의상 그렇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 스텝에서는 뭐를 한다? 지금 몇 페이지지? 2페이지예요. 아니 3페이지. 그래서 Estimating the Hidden Variable 이라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파란색 플롯 찾는 거예요. 파란색 플롯. 알겠죠? 파란색 플롯 찾는 거다. M 스텝. 그 파란색 플롯 기준으로 해서 MLE 혹은 MAP를 계산하게 되면은 세타를 업데이트 시킬 수 있겠죠? 뉴 세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터레이티브하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교수님 강의안을 보면은 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EM 알고리즘의 교수님 강의안 기준으로 해서 12페이지를 볼래요? 12페이지. 여기서 보면은 repeat until convergence가 나오잖아요. 수렴할 때까지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돈다는 거예요. 약간 뉘앙스 상으로는 그 뉴턴스 메소드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지 않아요? 뉴턴스 메소드랑 그 점 근방으로 해서 쿼드라틱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고 이제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로컬 미니마 혹은 맥시마를 찾고 그 점 기준으로 해서 다시 찾고 다시 찾고 다시 찾고. 알겠죠? 그래서 강의 안에도 나오지만 이건 뉴머리컬한 계속 그러니까 다시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속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됐죠? 그래서 일단 EM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카테고리에 넣었으면 좋겠냐면은 이제 로스 펑션을 라이브하게 지금 현재 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학습의 방향성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나온 게 EM 알고리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가. 그러면은 기존에 여태까지 배웠던 거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슷한 느낌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학습하고 저희가 뭐 이렇게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해주는 알고리즘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엘보라는 걸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엘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언급을 드리자면은 그 EM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슈퍼바이즈드에서 쓰진 않아요. 언슈퍼바이즈드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굳이 슈퍼바이즈드에서는 쓰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예시들이 다 언슈퍼바이즈드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언슈퍼바이즈드예요. 알겠죠? 그리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로그라이트 돼요? 저희가 뭐 했어요 아까? n은 1부터 n까지 로그에 한 가지 그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이게 노테이션 문제니까 이거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Z는 가질 수 있는 모든 레이턴트예요. 모든 레이턴트 값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잠재 변수에 대해서 다 고려하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언트랙터블하다는 거예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직접 다이렉트하게. 알겠죠? 그래서 P xn의 c 맞나? 있을 텐데. 네. 여기선 빠로 했네. 네. 좋아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이따가 계속 강조를 할 거예요. 이거 이미 QNZ예요. QNZ. 이거를 뭐 형광펜을 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되게 강조를 많이 해놓으세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임의 QN이에요. 정확하게는 Q는 Z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엘보 증명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저희 거 그런 거 했을 때 이게 옵티멀한 값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값을 해서 뭔가를 하거나 이게 조금 다르잖아요. 이게 임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의의 모든 함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조건에서 성립을 하는 건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강조하고 싶은 건 임의의 Z의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알겠죠? 이따가 이거를 저희가 옵티멀한 값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혼동하지 말라고. 알겠죠? 지금은 그냥 아비트럴리 한 거예요. 아무 컨디션 안 줬어요. 아무 컨디션.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간단해요. 되게 약간 좀 엘리멘털한 그 수학인데 딱 빼요. 넣다 빼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됐죠?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죠? 그리고 봐봐요. 이거는 Z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얘 있잖아요. 얘 봐봐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저희가 복습을 약간 좀 하자면 이거 정의가 뭐예요? 정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곱하기 x를 전체 x 도메인 공간에서 다 해야 돼요. 됐죠? 근데 지금 모든 z 스페이스에 대해서 다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임의의 z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죠. 그럼 저기에서 fx가 얘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얘를 z에 대한 함수로 보는 거예요. 라지 z에 대한, 그러니까 이 z에 대한 펑션이야. 랜덤 베리어블이 z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약간 디스트리뷰션을 생각하지 말고 펑션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z에 대한 펑션 정도로 취급을 하면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부터 n까지 요거를 expectation에 z로 두고 p, x, n 이건 z로 해야 돼요. 이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를 노테이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이런 건 많이 봤죠? 이거 소문자가 안 써요. 그러니까 x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얘를 계산을 하는 거면 얘를 대문자로 바꿔요. 여태까지 그랬다고요. 이거를 스몰 x로 쓰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아요. 지금 이거를 x에 대한 변수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정의상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3x 제곱에 fx에 이렇게 썼잖아요. 똑같아요. 그죠? 이게 그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대문자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z에 대한 expectation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레이턴트에 대해서 다 고려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expectation으로 되는 거예요. 일부만 고려하고 있으면 이딴 식의 행동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젠센 부등식이 나와요. 혹시 젠센 부등식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젠센 부등식 설명이 필요할까요? 네, 젠센스 이니퀄리티인데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내용 자체는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F가 컨벡스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뭐 대략적으로 최적화 수업도 간략하게 했잖아요. 간략하게 했는데 컨벡스라는 거의 의미는 뭐예요? 컨벡스 정확하게 컨벡스 펑션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되게 약간 좀 있는 유식하게 하면은 에피그래프, 그러니까 F의 에피그래프가 컨벡스 쓰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되게 저도 알고 여러분들 다 해피하게 할 수 있는 정의는 그림을 싹 하나 그리고 이게 컨벡스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F장 한 거 이렇게 아까 용어를 되게 어렵게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에피그래프라고 하는 F의 에피그래프라고 하는 건 F 위쪽이에요. 이렇게 얘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 영역이 컨벡스 셋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임의의 두 점을 이었을 때 여기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펑션 느낌으로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x가 있고 y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이랑 누가 더 커요? 어렵지 않잖아요? 누가 더 커요? 이게 더 커요.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사실 일반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일반화? 즉 다시 말해서 봐봐요.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지점에 대해서는 이게 다 성립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거를 뭘로 갈아낄 수 있냐면 조금 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수식적으로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직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를 저희가 이거보다 이거 컨디션 걸어야겠다. 누가 더 커요? 왼쪽. 그죠, 왼쪽이 커요. 이거 일반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t랑 1-t로 해서 4분 시키는 거예요. 4분 시킨 거예요. 진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0.2하고 0.8이면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 그러니까 그 전체 5등분하고 얘 기준으로 해서 보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얘랑 얘 비교하겠다는 뜻이에요. 4분이에요, 4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하게 반반 딱 찢은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제너럴라이즈 하면은 굳이 뭐 절반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x랑 y 사이에 있는 잉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다 성립해요. 그럼 이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더 많은 포인트를 해도 돼요. 더 많은 포인트를 한 다음에 걔네들 내부라고 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제너럴라이즈 하면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젠센 부등식은 안 났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봐. 6페이지 한번 봐볼래? 교수님 강연? 이거 인덕티브하게 계속 넘어가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P1X1 그 다음 1-P1 하고서 나머지 싸그리. 그래서 그거 갖다가 저희가 이거 이제 여기서는 잠깐만요. 컨케이브인가? 네,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컨벡스네요. 그죠? 포인트 하나씩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면 돼요. 잘 정의돼요. 잘 정의되죠? 그럼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저 PI들의 합이 1이에요. 그래야 될 것 같죠? 이게 내부로 딱 떨어지려면 그러니까 직감만 드릴게요. 얘네 둘의 합이 1이어야지 이게 말이 돼요. 1이어야지 말이 돼요. 됐죠? 1이어야지 저 성질이 딱 먹히잖아요. 그러면서 내분적으로 딱 들어가면서 이게 싹싹 예쁘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추상화를 시키면은 이거를 좀 더 올리면 정확히 써드릴게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요. 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봐봐요. 얘를 대충 직관적으로 설명만 드리면 1부터 n까지 probability i에다가 f x i 이렇게 곱하잖아요. 얘가 0과 1 사이예요. 0과 1 사이예요.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젠센 부등식이 먹혀요. 이것까지 설명해주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직관을 정확하게 드리면 이 probability가 0과 1 사이라는 측면 때문에 정확하게 expectation 센스에서도 확장이 돼요, 젠센 부등식이. 그래서 굉장히 강해요. 젠센 부등식이 사실 그 통계 쪽이나 아니면 확률 쪽을 공부하실 때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정말로 고찰해보면 이 probability가 0과 1 사이라서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probability이기 때문에 합이 정확하게 1이에요. 합이 정확하게 1로 떨어지기 때문에 젠센 부등식이 정확하게 먹혀요. 합이 1이에요. 그죠? 대부분 그냥 되네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게 probability니까 합이 1이고 정확하게 0과 1 사이라서 이 정확하게 여기 컨벡스에서 이렇게 본 것처럼 정확하게 딱 먹혀요. 그럼 expectation은 얘가 바깥쪽에 있는 거죠? 바깥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거에 대응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젠센 부등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걸 외우지 말고 이미지를 생각하면 돼요. expectation 하는 건 얘고 얘 바깥쪽에서 한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fx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젠센 부등식을 절대 안 외워도 돼요. fx가 컨벡스냐 아니면 컨케이브냐에 따라서 부등식 방향이 달라져요. 아마 헷갈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expectation이 이게 probability로 딱 찍히면서 얘가 이렇게 딱 보이면 돼요. 머릿속으로. 그 외우지 않아도 돼요. 절대 안 하고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됐죠? 이게 컨벡스일 경우에는 얘가 되고 컨케이브일 때는 어떻게 돼요? 컨케이브는 이거 반대예요. 그러면 부등식이 정확하게 다 바뀌겠죠?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컨벡스면 저렇게 이쪽으로 된 파라볼라가 그려지고 컨케이브라 하면 이쪽으로 된 파라볼라가 그려져요. 제 직관적으로는. 증명은 그냥 그 직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얘죠? 부등식 바뀌죠? 바뀌죠? 그러면 컨케이브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젠센 부등식이에요. 젠센 부등식. 진짜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여기 있으니까 한 가지 더 강조드리자면은 이 엘보 증명할 때 젠센 부등식이 안 돼 있으면 하나도 진행이 안 돼요.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젠센 부등식. 알겠죠? 하나도 진행이 안 돼요. 이따가 엘보 정의할 거고 그 엘보를 증명할 때 가장 코어가 뭐냐라고 하면은 젠센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확률에서도 중요하고 여기 그냥 기계학습에서도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됐죠? 됐죠? 그래서 왜 이딴 소리를 하냐라고 하면은 이거를 살짝만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도록. 사실 이렇게 노테이션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해놓으면 헷갈릴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혀 안 헷갈려요. F는 무슨 펑션이에요? 로그예요. 로그는 컨벡스예요, 컨케이브예요? 컨벡스예요. 컨케이브죠.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컨케이브니까 이렇게 되겠죠? F.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게 더 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꾸면 얘가 expectation이니까 F는 로그니까 Q, N, C 로그 P, N P, X, N, C Q, N, C 이렇게 하고 BZ 붙일 필요 없고 이렇게 딱 바뀌어요. 지금 뭐 하는 건지 알겠어요? 정확하게는 이 젠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증명을 따로 하는 거지만 이런 게 바꾸고 싶어요. 왜냐면 얘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얘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뭔가 로그에다가 지저분한 거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젠센 부등식이 등장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얘네 두 개를 바꾸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로그에 대한 뭔가 프로바빌리티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얘를 바깥으로 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로그를 이렇게 들이붙이고 싶어요. 그럼 들이붙이면은 뭐 어떤 장점이 나오냐면은 여러분들 꼴이 뭔가 되게 좋은 꼴이 나와요. 뭔가 QN하고 로그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엔트로피예요.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봐봐요. 얘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켈 다이버전스예요. 켈 다이버전스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랑 얘 그래 켈 다이버전스예요.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제가 적어놨던 것 같은데. 안 적어놨나? 네, 뒤쪽에 나오니까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결론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네 정확하게 하죠. 넘기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디파이너를 하나 할게요. 엘보 이게 노테이션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Q, N, C, 로그, Q, N, C, P, X, N, Z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따라서 이게 뭐로 바뀌냐면은 N은 1부터 N까지 엘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다시 진짜 여러분들이 여기쯤 되면 다시 있는 게 있어요. 진짜 제가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진짜 100이면 100 여기서 나중에 다 까먹거든요. 이거 뭐예요? 이 부등식 이 결론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막 이게 엘보 뭐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 작다 로어 바운드 하고서 넘기거든요. 근데 증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임이에요. 우리가 이거 QN에 대해서 컨디션을 하나도 안 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 교수님 강의 안에도 문제져 있어요. 문제져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정확하게는 이게 QNZ 그래서 다시 말해서 Z에 이미 된 디스트리뷰션 아무 컨디션이 없어요. 아무 컨디션이 없는데 엘보가 얘예요. 그러니까 엘보 정의할 때 QN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임의 QN에 대해서 항상 이 로스 펑션보다 더 작아요. 알겠죠? 무조건 작아요. 그러면 아이디어는 뭐냐면 인사이트만 줄게요. 인사이트만. 익스펙테이션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EM 알고리즘에서 두 가지 스텝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 스텝. 이 스텝, M 스텝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스텝에서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옵티멀한. 그래서 다시 말해서 봐봐요. 얘보다 얘가 더 작은 건 팩트예요. 작잖아요. 작죠? 그러면 작은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뭐예요? 얘잖아요. 얘인데 못 구해서 얘 구한 거잖아요. 그죠? 얘인데 얘 못 구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스텝에서 뭘 하는 거냐면 얘네 둘이 같아지게끔 하는 QN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걸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딱 만나는 지점에 대응되는 QN을 찾을 수 있어요. 이퀄이 되는 QN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값과 요 값이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가 되게끔 하는 QN을 찾는 거예요. 됐죠? 등호가 되게끔 하는 QN을 찾는 거예요. 로컬하게. 돼요? 찾고 걔를 기준으로 해서 세타 업데이트하는 게 M스텝이에요. 아이디어가 이해됐죠? 얘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요. 안 되네. 그러면은 얘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컨트롤을 못 하니까 얘를 정의를 하고 이 부등식은 모든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다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스트리뷰션들 중에 이퀄이 되게끔 하는 QN을 찾고 고정시킨 다음에 N스텝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게끔 하는 이게 어차피 얘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최적으로 하고 천천히 해드릴게요. 얘를 최적으로 올리고 싶어요. 근데 얘를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으니까
얘는 아니더라도 얘보다 작은 애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엘보라는 걸 통해서.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 스텝을 통해서 같게끔 하는 로컬하게 같은 거예요. 글로벌하게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 둘이 같게끔 할 수 있는 QN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그림 그려지면 돼요. 로컬하게 이게 붙었잖아요. 붙게끔 하는 얘를 찾을 수 있다고요. QN을. 오케이? QN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디스트리뷰션에서 가장 옵티멀한 걸 고른 거예요. 이 스텝에선. 그럼 이 스텝에선 뭐 하는 거냐면 이퀄이잖아요. 얘네들 같겠죠? 로컬하게는. 그러니까 얘를 올리는 걸. 그러니까 이 값이 올라가게끔 하는 세타 찾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고정시키고. 그러니까 특정한 펑션이 있고 걔의 값이 커지게끔 하는 세타 찾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쓰면 돼요. 왜냐면 추적할 함수가 고정이 돼 있고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QN을 고정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레이턴트가 아니야. 잠재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플로우가 이해돼요? 질문. 이렇게 질문 받고 잠깐 끊었다 갈 거예요.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저 로그가 씌워졌을 때 저기 콘케이브라고 해주셨는데 네, 로그가 컨케이브죠. 그게 잘 뭐 증명을 할 수도 있고요. 로그. 이렇게 두 개의 지점을 찍었을 때. 다른 것도 콘케이브. 네.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아마 직관이 조금 덜해서 그럴 텐데 이런 것도 컴백스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뭔가 약간 좀 어심토틱하게 뭔가 접근하면은 직관적으로 잘 안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원래 증명하는 게 맞아요. 증명하는 게 맞는데 에피그래프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돼요. 에피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 그래프 기준에서 위쪽이에요. 위쪽이 컨벡스 셋이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지점에 유니의 점을 찍어요. 찍고 여기 사이가 다 들어가 있으면 돼요. 다 들어가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로그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컨케이브는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기준으로 해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로그 펑션이 컨케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로스 펑션을 저희가 정했잖아요. 오케이? 다시 저희가 나이브하게 이렇게 계산이 정확하게는 여기 한 줄이 더 있으면 좋겠죠? 1부터 n까지 로그 p xn 세타. 원래는 이건데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잠재, 히든 감춰져 있다고요. 뭐 인공지능 같은 거 들으시는 분들 있다면 혹시 히든 마르코브 들어봤나? 안 들어봤을 리가 없는데 히든 마르코브 모델 혹시 들어봤나요? 혹시 인공지능 듣는 분 있지 않아요? 레이어는 들어봤어. 히든 마르코프. 히든 마르코프 체인 안 배웠나? 마르코프 체인은 들어가는. 히든 변수가 있는 마르코프 체인도 있어요. 하여튼 네. 그러니까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얘고 얘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로그라이클리예요. 로스 펑션 아니에요. 얘를 올리는 건데 원래는 정의가 얘예요. 근데 히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이브하게 이렇게 쓰지 못하고 모든 히든 변수에 대해서 고려를 한 이 식을 지금 저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저희가 쉽지 않아요. 애초에 히든이에요. 모른다고요. 모르는데 모든 히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티베이션 이해가 가요. 이상한 알고리즘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애초에 알 수 없는데 모든 알 수 없는 값들이 가질 수 있는 걸 다 고려해야 돼요. 좀 진짜 넌센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젠센 부등식을 이용하면은 뭔가 저희가 컨트롤 가능한 양상으로 뭔가 갈아 낄 수가 있어요. 양상은 QNZ를 곱하고 나눴어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거 QNZ는 임의의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이따가
최적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바꿀 거예요. 바꾸면서 이게 부등식이 등식으로 딱 바뀌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미 QNZ를 떴다 뺀 거예요. 안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뭐냐면 왜 이딴 식으로 곱했냐라고 하면 얘 익스펙테이션 셋으로 지금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럼 QNZ고 이거는 Z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써져요. 됐죠? 그 다음에 젠센 부등식에 의해서 얘네 두 개가 수합돼요. 딱 뒤집혀 이렇게 뒤집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 했었죠 여기서? 딱 뒤집히고 그럼 F를 다시 쓰는 거예요. 익스펙테이션도 다시 쓰고 익스펙테이션이니까 얘 이렇게 바뀌고 이게 곱해지고 그 다음에 F가 로그니까 로그고 얘 됐죠? 그래서 저희가 엘보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엘보라는 거는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로스 펑션이 모든 데이터에 대한 엘보들의 합보다 스트릭틀리하게 커요. 그래서 엘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예요.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 더 작아요. 저희가 정말로 최적화하고 싶은 것보다. 그래서 이거를 못 다루니까 얘를 다루는 거예요. 방향이. 디퓨전에서도 똑같아요. 얘를 최적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를 올리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돼요. 물론 얘를 다이렉트리하게 하는 것보단 성능이 무조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더 작잖아요. 더 안 좋은 공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게 찾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먹는 거예요. 오토 인코더도 마찬가지고 사실 디퓨전도 사실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래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도 똑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루겠지만 그 PCA 관련해서도 이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컨셉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냐면 로스 펑션이라는 게 뭐고 왜 필요한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개념을 확정시켰잖아요. 그죠? 로스 펑션을 기준으로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리그레션 뭐 이런 것들 좀 체계적으로 저희가 틀을 짰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말고사 부분에는 아시겠지만 수식이 길어져요. 수식이 길어지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레이턴트가 들어가요. 잠재 변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기말고사 이후에 가장 코어는 뭐다? 엘보. 다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다 거의 다 이거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진짜 잘 이해해야 돼요. 수식이 길어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이 정도는 그냥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안 보고. 알겠죠? 아마 실제 이걸 할 거예요. 맞죠? 오케이? 질문 있나요? 아직 잘 모르겠는 게 일단 맨 위에 식저 로그 pxn 바 세타 세타 바 xn 저거를 몰라서 아래 거를 표현했다라고 정확하게는 말씀하셨는데 Z가 있어서. 그러니까 잠재 변수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z는 또 아예 모르는 변수인 거예요. 이 변수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일단 설정을 해놓고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위에 저 px 세타바 x를 모르는데 아래 세타바 x, z라는 값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거? px 세타바 xn, z P. 이거? 예, 이거. 그 값은 아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모른다 말이죠. 다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 상황.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함수 형태를 제약시켜 놓는 경우가 많아요. 함수 형태를. 그러니까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잠재 변수가 주어진 상태의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이게 느낌이 GDA랑 거의 비슷해요. 저희가 모르지만 P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그 GDA만 잘 생각해봐요. Y F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보면은 얘가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통 가정을 많이 해요.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그냥 얘가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Z가 만약에 모르지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얘를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이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얘가 만약에 이딴 소리는 할 수 있거든요. Z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 몰라요. 모르지만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 근데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 분포는 가우시안이다 라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봐봐요. 여러분들 그냥 직관만 드릴게요. 봐봐요. X의 디스트리뷰션 찾고 싶은 문제예요.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고, 제너레이티브라고 볼 수 있나? 근데 클러스터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예를 들어서 PX 찾는 문제예요. 근데 얘네들이 여러 개의 가우시안으로부터 생성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서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봉우리가 이렇게 세 군데 있다 쳐봅시다. 오케이? 뭔 말하려고 그랬죠? 네. 그러면 비슷하게 할게요. PZ를 대략적으로 뭐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0.2, 0.3, 0.5 이런 식으로 각각이 생성될 확률, 그러니까 각각의 클래스로부터 생성됐을 확률에다가 얘네들 각각에 대해서 Z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은 가우시안 정도라는 거는 저희가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얘는 직접적으로 못 구하죠. 못 구하는데 Z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디스트리뷰션 정도를 저희가 가정을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거를 통해서 뭔가 해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토인코더도 사실 마찬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함수 클래스를 제한시켜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Z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고 함수 클래스를 정해놓고, 그럼 그게 최적이 되게끔 하는 뭔가를 찾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이건 나이막이 모르죠. 근데 Z가 주어졌다고 가정하니까, 모르지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얘가 어떤 클래스에 속한다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뭐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 이 가우시안이 뭐 뮤하고 시그마 제곱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파라미터를 수정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게 세타기. 그러면 또 질문. 저 Z라는 애가 나오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서, 어쩌다가 잠재 변수. 그런 걸 고려하게 된 원인이 있을까요? 정말 많아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진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고려하는 게 맞나?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고려돼야 되는 대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사진 같은 경우에도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딱히 예시를 들기는 힘들겠지만, 뭐 조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찍는 사람의 키. 예를 들어서, 왜냐면 찍는 사람의 키에 따라서 사물이 왜곡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얘 실제 크기를 예측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관찰자의, 그러니까 사진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관찰자가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찍은 거리 정도도 고려해야 되고, 단순히 그거 정보만 고려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알 수는 없지만 뭔가 그 X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인 변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뭔가 X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을 고려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요? 네. 뭐 약간 디퓨전으로 예를 들면은 디퓨전 안쪽에 있는 것들을 레이턴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안쪽에 있는 거를 저희가 알 턱이 없어요. 알 턱이. 물론 중간중간에 함수 클래스가 어디가 이게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저희가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쪽에 있는 거를 잠재 변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과 끝만 저희가 본다고 가정을 하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알겠죠? 네. 다른 질문 있나요?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